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개편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1년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80만 원인 개인의 1년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일 경우 20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그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가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개편 사항을 본인 부담 상한제에 반영하고 또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50%인 5분위 이하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고 상위 50% 이상인 6분위 이상은 건보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에서 5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1에서 2만 원이 오르지만 6분위 이상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57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100만 원을 환급받던 10분위 소득자는 이번 개정으로 43만 원만 돌려받게 돼 의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본인 부담 상한제 개편에 따른 의료비 환급은 2020년 8월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서울대 기계 전기 담당 노동자 140여 명이 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은 학내 3개 건물 기계실을 점거하고 한파의 날씨 속에 교내 난방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서울대 건물 194개 동 가운데 연구시설이 갖춰진 일부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에 대한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행정관과 도서관 등 모두 3개 건물 기계실을 점거한 조합원들은 임금 정상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파의 날씨 속에 난방장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기계 전기 담당 노동자와 청소 경비 노동자 400여 명이 학교 측과 진행하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 측이 내린 조치입니다. 노조 측은 최저시급을 중소기업 시중 노임 단가에 맞춰 진정한 정규직화를 이뤄낸다는 입장입니다. 시중 노임 단가 100% 하고 복지 포인트,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를 학교에 있는 법인 직원과 동일한 프로테이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관찰될 때까지 이번 파업은 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벌여왔지만 학교 측이 새로운 총장 취임 이후에 협상을 재개하자며 교섭을 미뤄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노조 측이 정년 연장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 수준은 이미 거점 국립대 가운데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노조 측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전기 공급 차단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택시회사 기사들은 운임으로 매일 회사에 산학금을 냅니다. 산학금을 뺀 운임과 기본급이 기사의 몫인데요. 위험한 운전이나 승차 거부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산학금 폐지 의지를 밝혔고 폐지를 공언한 지자체도 나왔는데요. 정작 노사는 회의적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주시청 앞 25m 높이 조명탑 위에서 농성하던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전주시의 산학금제 폐지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 510일 만이었습니다. 앞서 전주시는 산학금제를 둔 택시회사 7곳에 2차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24일까지 없애지 않으면 세 번째 과태료를 부과하고 택시 감축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 정부도 완전 월급제에 긍정적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택시기사의 근본적 처우 개선 방법은 산학금제 폐지와 완전 월급제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완전 월급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사들이 기본급과 산학금을 넘는 돈을 가져가는 대신 회사가 운임을 모두 받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회사는 물론 노조도 현재로서는 완전 월급제에 회의적입니다. 관건은 돈입니다. 보다 더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현재와 같은 파이에서 월급제를 하고 산학금제를 폐지한다. 그 현실성에 전혀 안 맞는 부분이고요. 요금 인상에도 택시업계에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11일 있을 택시카풀 대타협 기구 회의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고용지표는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소속 4개 외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비자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에도 기업 투자가 부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은 취업자 증가 수가 33만 명이 넘었던 데 따른 반사 효과로 감소폭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단기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과 체납액 소멸제에 적극 홍보를 주문했습니다. 기혼 여성 직장인 상당수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 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서 15살에서 49살까지의 기혼 여성 중 임신 직전에 취업해 있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첫째 자녀를 임신한 취업 여성 5,905명의 65.8%가 둘째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째 자녀 임신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한 직장 여성은 34.2%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최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처럼 공시지가도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평균 10% 가까이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나 건물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데 공시지가 인상폭을 놓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체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 때문인데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5%로 예상됩니다. 서울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14.1% 오르고 이 가운데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서초구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발 호재로 땅값이 오른 광주와 부산, 제주, 대구도 10%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실거래가가 오른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서울 성수동 이갈에 있는 대지 면적 1,326제곱미터의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2.5% 오를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보유세는 지난해 3,113만 원에서 올해 4,541만 원으로 46% 늘어납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중구와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등은 세부담이 커지면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은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다만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예정지는 오히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늘기 때문인데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서울 동작구 본동 재개발 지역은 물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에 들어가는 일부 땅 주인들은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중앙부동산가격 심의위를 열어 공시지가를 확정한 뒤 오는 13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수입 자동차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미국이 조만간 관세 대상 국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미국에 80만 대가량의 자동차를 수출한 우리나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망은 어떤지 한상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약 245만 대, 이 가운데 80만 대가량은 미국에서 판매됐습니다.
자동차 대미 수출 비중이 33% 정도에 달한 건데 해외로 간 우리 자동차 3대 중 1대가 미국으로 향한 겁니다. 이처럼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발 관세 폭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의 최고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데 그 검토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와 정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입 자동차와 부품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설 자리가 크게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이 관세 25%를 부과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무역 수지가 52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수많은 후방 산업들, 부품 소재 산업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면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한미 FTA도 지금 이제 반려 중에 있기 때문에.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양국 관계 현안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여기저기서 모두 불황이라는데 백화점들의 이번 설 선물 판매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만 원 넘는 한우 세트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대체로 설 선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 백화점 식품 코너에 30만 원이 넘는 한우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이 백화점의 축산 상품 중 30만 원 이상의 고가 한우 선물 세트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0% 늘었습니다. 이처럼 고가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주요 백화점들의 설 선물 세트 매출은 최대 5%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불황에도 초고가 상품들의 수요는 오히려 늘었는데 비싼 가격의 한정 수량 상품들은 동이 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100개 한정으로 130만 원에서 150만 원에 판매된 한우 선물 세트가 완판된 백화점이 있는가 하면 시중 가격보다 최대 15% 정도 더 비싸게 나온 굴비 세트 1,600개가 모두 팔린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실속을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 중저가 선물 수요도 이번 설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초고가형 대 실속형 소비가 양극화를 이뤘습니다. 올해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이 5% 늘어난 한 백화점은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10만 원 이하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선물 품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라고 해서 심리적 만족에 대비한 가격 이런 걸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가 설 선물 세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도 뚜렷하게 가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그만큼 바다와 관련한 직업 역시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이러한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특별한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고용 플러스를 진행하면서 어떤 분야의 직업이 앞으로 유망할까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바다라는 넓은 분야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특별한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항만설계 기술자입니다. 이 항만설계 기술자는 항만과 해안 구조물의 건설 또는 보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설계를 하고 공사 감리를 하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파제나 부두, 항구와 같은 항만 시설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이렇게 항만 시설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유독 항만 시설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직업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항만 시설은 이용 목적에 따라 구조가 크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만의 기능은 크게 물류, 수산업, 해양 문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령 부산항 신항, 인천 신항처럼 물류를 목적으로 한 항만 시설의 경우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한 무역항을 구성하고 이 컨테이너 부두의 설계와 정비가 특화된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반면 이 수산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능포항, 유도항의 경우 어선 정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해양 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항만 시설은 수영만 마리나와 한강 마리나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레저 선박이 정비된 곳인 만큼 미적 디자인은 물론 관광 및 체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목적에 맞춘 항만 시설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이 필요하게 된 거죠. 항만 시설이라 하면 단순히 배를 정박하는 시설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목적과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항만 설계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항구의 쓰임새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항만 설계 기술자는 배가 안전하게 항만을 오갈 수 있도록 또 사람과 화물이 잘 오르내릴 수 있도록 지형이나 수심, 파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양학적 지식이 필요한데요. 또 해당 항만에서 얼마나 화물과 배가 오가는지, 주변 지역의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지식 역시 요구됩니다. 그야말로 땅과 바다를 전천후로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만 시설을 만드는 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일인데 그만큼 수요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해운 및 항만 산업은 물론 해양 문화 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부산 신항과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에 특화된 맞춤형 31개 무역항과 29개의 연안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해양문화관광 육성을 위해 해양 유휴 공간을 개발해서 관광 공간으로서의 해양 시설도 보다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항만 시설이 확충,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항만 설계 기술자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 설계 기술자는 단순히 항만을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해당 항만이 당초의 목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발주 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수요는 물론 전망 역시 뛰어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용에 대한 걱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항만 설계는 다양한 업무가 요구될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항만 설계 기술자는 항만 시설에 대한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항시설의 건설 목적과 특성을 파악해서 대상 지역 중에서 최적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대상 지역의 지형, 수심, 지질, 조류, 파도 등 대상 지역의 자연 조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상 지역과 인접 지역의 취급 화물량, 교통량 추이, 인구 동향 등을 추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발주 측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입지가 선정이 되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항만 등 해양 구조물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공간의 활용도는 물론 경제성까지 고려해서 구조물의 설계도를 제작한 뒤 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가지고 상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발주 측과 설계도를 검토하며 완공이 될 때까지 자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 항만 설계 기술자가 되기 위해선 갖춰야 할 지식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항만 설계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항만 설계 기술자가 되기 위해선 대학에서 해양공학과, 해양토목학과 등에서 전공 공부를 하거나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에서 건설 관련 지식을 쌓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와 같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항만 설계 기술자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항만을 설계한 경력을 통해 해외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 바로 이 점이 항만 설계 기술자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다를 통해 발견한 유망 직업, 항만 설계 기술자. 내가 그린 설계도를 통해 육상과 해상의 교통을 연결하는 항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